눈물의 씨앗, 큐피트의 장난, 운명 등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인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자 혹자는 호르몬의 장난이라고도 말하는 사랑. 사랑은 지금껏 어떤 연구로도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한 인류의 오랜 난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얼마 전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힘을 얻으면서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밝힌 결혼 21년 차 부부의 뇌영상과 지금 막 사랑을 시작한 커플의 뇌영상을 비교한 건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두 집단의 영상이 거의 동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은 영원한 걸까요?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는 알듯 말듯한 궁금한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청산유수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시리즈 일상 속 심리학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유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심리학 그 첫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강연 주제는 사랑에 대한 겁니다. 사랑의 심리학, 특히 그 중에서도 제목은 심리학자들은 왜 사랑을 연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 이 제목을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연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사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이제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보통 심리학 하면 이제 힐링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왜 연구를 안 했다고 하냐?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왜 사랑을 연구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는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의 시작점은 사실 철학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긴 하지만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분리돼서 심리학만의 정체성을 갖추게 된 비결은 연구 방법론 때문에 그래요. 자, 철학에서 다루던 인문학적인 주제를 이제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푼 학문, 그게 심리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사랑을 사색하려고 하겠죠. 사랑이란 뭔가, 그 본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다면 이제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측정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계량화할 거고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통계학적인 결론을 낼 것인가. 네, 그게 심리학의 관심사예요. 네. 심리학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각종 다양한 인간의 심리 현상들이 있죠. 이런 심리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이걸 등식으로 표현하자면 인문학적인 주제에다가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끼얹었다. 소위 저는 과학적인 인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심리학의 탄생 시점을 보시면 이제 그 심리학의 정체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비렐름 분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고요. 1879년에 이제 이 사람이 독일에다가 처음으로 심리학 실험실을 설치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실험실을 만들고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1879년을 이제 심리학의 탄생 시점으로 봐요. 이때부터 현대 심리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이 시점을 왜 시작이라고 보느냐? 실험실이라고 하는 사건, 그걸 만든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초기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 실험을 한다,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깊게 경도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가장 극단으로 갔던 게 바로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그게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도 빛깔도 형태도 소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것을 어떻게 연구 대상으로 삼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이 될 수 없고 원천 배제시켜야 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행동만,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자. 그래서 행동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행동주의는 점차 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돼요. 이제 인지혁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인간의 마음이 왜 없냐? 그게 왜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행동주의자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행동주의 심리학이 보통 가지고 있는 비판점은 바로 이거예요. 소위 블랙박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자극을 인간한테 가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건 보는데 도대체 그 사이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더 이상 오늘날 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강박, 습관 같은 것들은 오늘날 대부분 모든 심리학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연구 대상은 과학적이어야 한다.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해야 되고 반복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불확실하죠.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런 애매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냐는 거죠. 이게 심리학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왜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냐?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동굴에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동굴 안에는 아무 빛도 없어요. 칠흑같이 깜깜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무 불빛도 없이 뭐 손전등이나 성냥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만 딱 가지고 나와야 돼요. 동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인지, 어떤 물건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천천히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잡았는데, 원하던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게 맞는지 천천히 만져보고 촉각으로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또 다시 천천히 나와야겠죠.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바로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안 보이는 애매한 심리 현상들을 포착해야 되잖아요. 측정 도구를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끄집어낸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던 게 맞는지도 모르는 거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심리학에서 측정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자, 이건 뭐죠? 네, 많이들 좋아하시죠? 좋아요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심리학자가 돼서 이 좋아요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좋아요라고 하는 그 느낌, 그 심리 상태는 과연 뭘까? 자,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좋아요가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좋아요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어떨 때 쓰이는지 쓰임새를 알아보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알아봤어요. 자, 행복할 때 우리는 좋아요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기쁠 때 좋아요라고 할 수 있죠. 흥미로울 때도 좋아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신날 때, 재미있을 때, 감동적일 때 우리는 이 모든 경우에 다 좋아요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도 어렵죠, 일단. 자, 좋아요라고 하는 게 대체 뭐길래 이 많은 경우에 다 통용이 되냐는 거죠. 자, 그런데 좋아요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잘 생각해 보면 좋아요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만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보시면 띠꺼울 때 누군가가 굉장히 띠꺼워요. 그럴 때 우리 이런 말 해요. 아, 좋네, 좋아, 좋아요. 네. 하죠. 네. 슬플 때도 좋아요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시상식 같은 데 가서 내가 상을 탔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슬퍼요. 근데 좋다고 얘기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어이없을 때도 좋아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좋아요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에 다 쓸 수 있는 좋아요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 심리학자들이 그런 걸 해야 돼요. 네. 분명히 좋아요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좋아요라고 하는 것, 이 고유의 본질적인 부분은 과연 뭐냐는 거죠. 뭐길래
모든 다양한 단어들과 중첩이 가능해지냐는 거죠. 예,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쯤 되면 슬슬 이제 답이 나올 때가 됐죠. 왜 심리학자들이 사랑을 연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측정하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특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매하기 짝이 없잖아요. 수많은 정의들이 있고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예, 이 애매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측정하냐는 거죠. 예, 이 사랑 연구를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외면을 했어요. 예,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 이전까지 계속 사랑 연구를 외면했어요. 자, 그렇게 외면한 결과 아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자, 질문이에요. 자, 아기는 엄마 아빠를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네. 먹을 거 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나왔어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먹이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먹을 걸 주는 존재니까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방긋방긋 웃게끔 호의를 보내게끔 본능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됐을 거라는 거죠. 예전에 특히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설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이가 부모를 좋아하는 이유, 먹이 때문이다. 자, 2차 세계대전 때로 가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굉장히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어요. 이제 각지의 이제 고아원 같은 곳으로 다 들어갔죠. 이 당시 그런데 하필이면 어떤 육아법이 유행했냐면 엄격한 육아법이라고 하는 게 유행했어요. 자, 엄격한 육아법이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은 그저 먹을 것만 제때 잘 주면 잘 큰다는 거예요. 어르고 달래고 이런 거 해봐야 버릇만 나빠지니까 딱딱딱 계획적으로 먹을 것만 잘 주세요. 이게 그 당시 육아법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이 엄격한 육아법이 득세할 때 영아 사망률이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먹을 거 제때 잘 줬는데 안 굶겼는데 근데 애들이 시름시름 앓거나 죽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먹이 가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의구심의 결정타를 날린 심리학자가 한 명 있었죠.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예요. 사랑의 학습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실험은 너무너무 유명해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이거죠. 철사어미, 헝겊어미 실험이에요. 자, 어떤 실험인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가 있는데 엄마 원숭이하고 강제 분리를 시켜요. 자, 이 문제 때문에 물론 동물단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은 심리학자예요. 자, 강제 분리를 시켜놨으니까 가뜩이나 엄마 보고 싶어하는 아기가 더 엄마를 원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류의 가짜 엄마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철사로 된 엄마 대신 철사 엄마한테서는 우유가 나왔어요. 먹을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헝겊 엄마,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엄마고 대신에 먹을 건 없었어요. 자, 어떤 엄마한테 가서 아이가 안길까 하는 것이 연구의 주제였었고, 자, 기존의 먹이 가설대로라면 철사 엄마한테 가야죠. 먹을 걸 주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헝겊 엄마한테 갔다는 거죠. 배고플 때, 먹을 게 필요할 때만 슬쩍 여기서 목만 빼꼼 내밀어 가지고 우유만 먹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먹이 가설이. 엄청난 반향이 있었고 이제 접촉이 중요하구나. 아이를 키울 때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다듬어 주는 거, 접촉, 위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었죠.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 좀 많은 타격을 입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었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자, 심리학자들이 왜 사랑을 연구하지 않았는가? 심리학은 과학이고 측정 문제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사랑의 정의, 데피니션을 생각해 보자면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당연하군요.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숫자 그 이상만큼의 정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의 경험이지만 동시에 각자의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애매한 걸 어떻게 측정하냐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계속 사랑 연구를 피해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소위 나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DSM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DSM은 뭐 정신건강 진단 편람 뭐 이런 거예요. 정신장애들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매뉴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뭐 불안, 뭐 공포증, 뭐 강박, 뭐 우울, 뭐 이런 것들, 충동장애 뭐 이런 것들. 사랑 연구를 왜 안 했냐면 그 당시 심리학자들의 관심사는 다 이런 인간의 부정적인 면에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유예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때. 네. 자, 윗부분은 뭐죠? 의식이죠. 의식. 아랫부분 이 거대한 거, 안 나타난 거 이거 뭐죠? 무의식이라고 하죠. 예, 인간의 마음에 대한 특히 정신분석학자들의 가장 자주 쓰는 비유예요. 자, 심리학자들의 관심사가 다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윗부분이 아니라 이 아랫부분.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잠재하고 있냐는 거죠. 이런 거 캐내는 데 많은 관심을 쏟았어요. 예, 그 경향은 계속 이어져요. 심리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과가 이제 상담심리나 임상심리죠. 소위 뭐 힐링, 뭐 내 마음에 아픈 걸 뭐 만져주는 뭐 그런 분야인데 상담 임상심리의 주 관심사도 그랬죠. 예, 인간의 어떤 좀 부족한 면들, 불완전한 면들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에 관심을 뒀던 거예요. 그렇게 1970년대 전까지 왔어요. 계속 봐봐,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 인간은 불완전하고 뭔가 단점이 많아. 허점이 많다고.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심리학이 커왔어요. 자, 그러다가 시대 정신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인간을 비판하면서 왔는데 시대가 원하는 건 더 이상 그게 아니었어요. 자, 열심히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다 먹고 살만 해졌어요. 자,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먹고 살만 해줬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냐? 심리학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을 아무리 공략한다고 해도 그걸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그 자체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더 성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또 다른 말을 해야만 했어요. 자, 과거에는 이 나쁨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뭔가 좀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뭐 마음속 문제가 있거나 그런 나쁨 상태에 있는 인간을 가운데로 돌리는 것, 그렇지 않은 상태, 아프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 것이 심리학의 목적이었고 이거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가운데 있는 건 그냥 노멀한 거예요. 보통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았다는 거죠. 아픈 상태에서 회복시킨다고 해서 그게 곧 행복이나 사랑이나 성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학문이 바로 이거였었죠.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긍정심리학은 방금 보셨던 그 패러다임의 변화, 거기에 편승해서 나타난 그걸 주장하며 나온 학문이에요. 행복, 자아실현, 뭐 성숙, 강점, 탄력성 이런 것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다. 우리가 훈련하고 반복 숙달을 해야만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가 뭐 사유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이런 연구들을 했던 게 긍정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많죠.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해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라고도 보통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매슬로우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뭐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내놓은 개념은 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로우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푹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뭐 무아지경 같은 상태. 그럴 때 인간이 대단한 어떤 자기 실현이나 행복 같은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물론 놀라울 정도의 성과도 덤인 거고요. 집중력과. 자, 그런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만 그런 몰입 경지에 갈 수 있냐? 뭐 이런 걸 연구했던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도 책이 잘 번역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정리를 해볼게요. 자, 심리학자들이 왜 사랑을 연구하지 않았냐?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란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측정할 방법을 몰라서 외면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아프지 않은 것. 그것이 곧 행복이고 사랑 아니겠냐? 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시간이 짧게 남았으니까
한 가지 보너스를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직접 사랑을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같이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대상을 사랑하냐고, 예 아니요로 답해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예,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데이터가 뭐예요? 저기 했을 때 예가 몇 명이고 아니오가 몇 명이고, 뭐 성별, 연령별, 지역별, 예 아니오의 비중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됐나요? 사랑 측정 됐죠? 자, 끝났나요 이제? 자, 이러면 됐을까? 뭔가 부족하죠. 문제점이 뭘까요? 네? 그쵸. 정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안 나왔잖아요.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똑같이 예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자료만으로는. 그래서 정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 아니오로만 답을 받는다면 이것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뭐죠? 예, 뭐 아카시아인데 혹시 그런 놀이 해보셨어요? 이제 아카시아 하나씩 잎을 떼면서 뭐 사랑한다, 아니다, 사랑한다, 아니다. 그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 아니오로만 갔다면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기가 막힌 발명품이 있죠.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드디어 이제 정도 개념이 나와요.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점수를 표현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리커트 포인트 범위를 줘요. 1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7은 매우 동의함, 4는 보통, 이랬을 때 당신은 몇 점을 주겠냐? 다양한 점수들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친구는 5점만큼, 이 친구는 3점만큼. 그러면 5점만큼 사랑한다고 말하는 친구가 2점만큼 더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구나. 네,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됐나요? 자, 정도 비교까지 됐어요 이제. 자, 사랑 연구 끝낼까요? 네. 자, 한 단계 더 넘어가야죠. 이 측정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본질을 피했다는 거예요. 요거요. 결국 사랑이라는 게 뭔지 그 고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사랑 측정한다고 그냥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사랑의 정의가 다 다른데 다른 정의에 입각해서 나온 답들이라면 직접적인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심리 척도 검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죠. 네. 자, 사랑과 관계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호감, 매력, 뭐 긍정적이냐, 데이트 신청하겠냐, 얼마나 마음이 끌리냐, 친밀하냐. 사랑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단어들을 쫙 나열을 한 다음에 그것을 문항의 풀로 구성을 하고서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각 점수 응답값들을 더해서 뭐 합을 내거나 평균값을 내가지고 이제 종합적인 점수를 내는 거죠. 네. 앞에 것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방식이죠. 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들을 다양한 문항들을 통해서 긁어 모은 거예요. 이렇게. 네.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죠.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걸로 됐을까요? 이 방법의 문제점이 또 있어요. 바로 자기보고식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험 참여자한테 설문지를 줘야 돼요. 당신이 읽어보시고 매겨보세요라고 이제 설문지를 주겠죠. 내가 생각한 말을 내가 응답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 측정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친구를 A라고 하는 대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네, 나도 모르는 어떤 것들. 혹은 내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거나 그 반대거나 거짓말로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자기보고식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보고식 측정 말고 다른 보완책들도 필요해요. 자, 무의식적 측면, 소위 암묵적인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예제가 될 수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극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빠르게 뭐 버튼을 뭐 좋아하는 대로 눌러라.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빠르게 반응하느냐 이런 걸 보거나 아니면 행동적인 측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실제로 그만큼 행동을 보이냐는 거죠. 자주 연락을 하는지, 뭐 돈을 얼마나 쓰는지,
고백은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 행동적인 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생리적인 측면들, 뭐 피부 전도 반응, 뭐 뇌파 반응, 이제 뭐 그러니까 이성의 손을 잡았을 때라든가 그럴 때 그런 생리적인 측정도 보완이 돼야 돼요. 자, 정리해요. 자, 사랑 연구 쉽게 믿을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보거나 이제 뭐 인터넷 뭐 기사 댓글 같은 걸 보실 때, 일단 심리학 연구, 사랑에 대한 것들을 보실 때 이제 굉장히 많아요. 사랑에 대한, 호감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쉽게 믿을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측정에 대한 고민이 많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연구라는 거예요. 어떤 예시들이 있냐면,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여성, 첫 데이트 시 쩍벌남에게 더 큰 호감을 느낀다. 자, 우리는 이걸 섣불리 믿어서는 안 돼요. 자, 어떻게 측정했지? 호감을 어떻게 쟀을까? 맞게 쟀나? 그리고 쩍벌남이라고 했는데 쩍벌남의 정의는 뭐지? 도대체 다리를 얼마만큼 몇 각도로 벌려야 쩍벌남인 거고 아닌 거지? 이런 측정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잘생기지 않아도 감각이 있으면,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뭐죠 도대체? 애매하기 짝이 없죠. 뭐 임자 있는 남성에게 끌린다. 뭐 이성과의 달콤한 상상. 아니, 상상을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뭔 상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따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기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사를 쓸 때 결과만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써준다면 우리의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도 이제 어떻게 측정했는가, 이걸 좀 유심히 보고 내가 믿을까 아닐까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봐봐,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 인간은 불완전하고 뭔가 단점이 많아, 허점이 많다고,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심리학이 커왔어요. 자, 그러다가 시대 정신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훈련하고 반복 숙달을 해야만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가 사유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이런 연구를 했던 게 근본 심리학이에요.